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기 자녀가 자폐가 의심되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아주 어린 영아들을 자주 만나시게 될 텐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로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좀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너무 잘 알려져 있듯이 자폐 아이들의 호명 반응 그리고 눈 마주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라든지 놀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자기 이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아니면 전혀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일상 안에서 아이가 이제 같이 놀 때라든지 뭐 부모랑 상호작용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 아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동행동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이의 그 기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아주 쿨한 아이라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발달상에 아이가 뭘 집중하는 동안 관심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얘가 자폐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지만은 저희 발달 관련된 전문가 입장에서도 알기 힘든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자폐 관련돼서 많은 거를 또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자폐 진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폐성 장애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고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일반적인 진단 기준, 즉 DSM-5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진단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사회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최진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명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눈 맞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지요. 그 외에도 간단한 모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방놀이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든가 부모님께서 무엇인가 시작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응 행동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진단 기준은 제한된 반복 행동과 관심과 활동이라고 하는 기준인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이건 문제 행동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 또한 이제 우리 자폐성 장애가 의심되는 그런 자녀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 그 아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몸 전체를 흔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손가락을 펄럭인다든가 이런 그 신체를 이용한 상동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한 상동 행동도 있습니다.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흔든다든가 이런 행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 특성은 동일성 고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과나 루틴의 동일성,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동일성, 뭐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동일성, 즉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든가 어떤 사물이 자기가 원하는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든가 또는 이제 특정 일과가 바뀌었다든가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아주 우라 행동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흔히 이제 어디에 우리 아이는 어디에 꽂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 제한된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특정 사물에 꽂혀 있다든가 특정 사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든가 반복적으로 그 사물에 관련된 활동만 하려 한다든가 또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발화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사물의 어떤 일부분,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바퀴만 본다든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특히 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자녀를 관찰하셔야 되는 건데요. 특별한 감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둔감하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의 반응을 보인다든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자녀의 감각 특성, 즉 우리 아이가 민감하다면, 청각적으로 민감하다면 환경을 좀 조용한 환경으로 가능한 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감각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자녀의 어려움을 조금 더, 즉 아이들은 이런 행동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들께. 그래서 그런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훨씬 더 상호작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주로 부모님들께 좀 알려주시는지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가정으로 가서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했을 때 부모님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이가 자폐인가요? 아닌가요? 저의 대답은 저는 자폐를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폐 진단은 의사에게 이제 자폐를 진단할 수 있는 의사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저는 항상 이제 소아정신과라고 이전에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가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부모님께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아이의 특성, 어떤 행동이 자폐를 의심하게 만드나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제 아이를 평가를 하니까 아이 행동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특성이 모든 아이가 같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가 자폐 같다 아니다 말하기를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소아정신과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갔다 오신 분들도 꽤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의사마다 소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다려 봐라 라고 그러시고 6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언어 지연 아니면 사회성 발달의 지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악이기 때문에 만 2세 이전이라든지 이럴 땐 진단이 잘 안 내려지고 요즘 좀 빨리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이들 진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 또 이제 진료 대기도 굉장히 길잖아요. 막 길게는 1년 이상 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랑 뭐를 했으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즉 전문의들의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진단이라든가 섣부른 판단은 금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진단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받고 나서 뭔가 교육 환경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환경에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진 환경에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진단받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을 찾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영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특히 이제 부모님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생애 이후에 그 또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의 포인트는 반응적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녀의 반응을 이끌어서 자녀가 나한테 반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후에는 반응을 해야 되지만 우선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눈으로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가 근데 상호작용인 것 같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혼자 있어요. 혼자 놀려고만 해요. 또는 혼자서 문제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행동만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설사 문제 행동처럼 보여지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행동에 반응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자녀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그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행동을 따라 해 보시기도 하고 특히 자녀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부모님 또는 아버님께서 자녀의 행동을 따라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내 행동을 따라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엄마의 행동을 좀 쳐다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럴 때 포착을 해서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또 이제 뭔가 확장된 그런 그 상호작용을 하시면 그 자녀의 그 상호작용 행동이라든가 의사소통 행동이 조금 더 확장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다든가 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어디를 보낼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에 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가 빨리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이가 영상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사실 아이가 영아기 특히 이제 만 2세, 3세까지의 시기에 뇌 발달이 정말 일생에서 가장 많은 발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직접 경험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영상이라는 건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 영상에서 보내는 시그널, 그러니까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시그널을 아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만드는 기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청각적인 아니면 그 시각적인 시그널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뇌가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도파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또 사람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그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뭐 이러면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현장 경험을 하면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중지시킨 게 영상 기기를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중지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온다는 거를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소아청소년과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 보여주지 말라고 영화기에는 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영상을 아이가 이제 정말 아이 돌봄 서비스로 어머님들, 아버님들 바쁘시니까 돌봄 서비스로 하고 본인들도 영상을 이제 보시고 계속 전화기를 들고 계시는데 아이 발달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아이가 자폐가 의심된다. 그랬을 때는 영상을 중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현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뇌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잘 발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요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을 시킨다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상이 아이에 한테 가장 큰 해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영상을 즉각 중지시켜라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의 핵심이 이제 상호작용인 것 같은데, 그 상호작용을 하시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럴 때 이제 일과를 이용해서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같이 화장실에 가면서 여러 가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렇게 일과를 일상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일과를 활용하시면서 같이 이제 또 놀이 시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놀이를 할 때는 실내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외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놀이와 실외 놀이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 즉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놀이터에 나가서 뭔가 놀이기구를 탄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는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교육기관이든 보육기관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제 부모님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랑 같이 일과 생활을 하면서 발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부모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이제 또 모든 걸 포기하시기는 좀 힘든 상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을 추천을 드려요. 특히 아이가 2돌 가까이 되면 어린이집을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보면서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어린이집에는 일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일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조절하는 거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아이 비율이 낮아지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이 좀 지연된 부분을 교사가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이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래랑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됐고요. 외국에서도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또래에 노출된 것보다는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치료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은 좀 커야지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 글자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책도 그렇고 뭐 아이 이름도 그렇고 이런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해력이 굉장히 이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거는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이제 문자와 관련된 것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익혀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읽을 수 있고, 이게 무슨 글자를 읽는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책이라는 거 이렇게 써 있는 도서 영역, 뭐 장난감, 뭐 이런 용어들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치료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마련돼 있지 않으면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에 이런 이제 공공 장소에 또래랑 같이 있는 이 이제 집단 교육들이 자폐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물론 사회성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만 2세 정도 되면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또래 집단이랑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아이들이 2세 정도 되면 정말 또래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측면에서 이제 어린이집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0에서 2세, 만 2세, 그러니까 35개월까지 우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3세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자고요. 그래서 무상교육 대상자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 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애 진단을 받고 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유아특수학교라든가 또는 특수학교 유치원 영아학급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교육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이든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정하시고 싶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아마도 배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뭔가 우리 아이에겐 적절한 환경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기울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방문하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진단을 받고 또는 장애가 의심이 되고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우리 영아 발달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한국영아발달조기기입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셨으면 Q&A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